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사랑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고 하죠.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존재도 다 다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저도 역시나 받은 사랑도 다양하고 주는 사랑도 다양한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시절에 받았던 사랑은 제가 살아가는 내내 문득문득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저에게 주었던 그 포근함과 따스함은 잊을 수가 없죠. 저에겐 어머니가 두 분이시라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중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 사랑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살이 되던 해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아직 글씨도 서툴렀던 그 시절, 그림만 그려도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던 제 친어머니께서는 오래 앓아오신 병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기 시작하셨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처음엔 단순한 위장병인 줄 알았는데 정밀검사 끝에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병의 심각성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척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뚜렷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께 달려들거나 매달리진 못했죠.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전 어머니가 안 계시면 밥도 안 먹는 어리광쟁이였는데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선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엔 동네 아주머니 집을 돌면서 낮 시간을 보내야 했고 저녁에는 아버지와 둘이 지내야 했던 날도 늘어났고요. 간간히 저를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집으로 오셔서 청소와 빨래도 하셨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 저는 줄로 홀로 남아 있어야 했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입원하시면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하시느라 저녁 시간이 돼서야 집에 오셨거든요. 말을 많이 하시진 않으셨지만 어머니가 얼른 나으시라고 저와 함께 기도를 하고는 재워주시는 아버지도 외로워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외로움은 속으로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저를 그저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습니다.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누워 계신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머니는 예전처럼 동화책을 읽어주지 못하셨지만 말이죠. 그래도 제가 어머니의 병실에 들어서면 힘겹게 미소를 지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왔구나. 엄마 보고 싶었지? 창밖에서 내리쬐는 햇빛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기운 없는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손을 꼭 잡을 뿐이었죠.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워져 있었기에 낯설더라고요. 퇴원하시고 집에 오셨을 때도 어머니는 주로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저 혼자 있지 않다는 건 좋았지만 어머니가 쉬실 수 있도록 조심하는 건 힘들었죠. 5살, 6살이 지나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마음 아파하시곤 하셨죠. 우리 수진이가 잘 웃었는데 엄마 때문에 잘 웃지 못하네. 미안해. 엄마가 얼른 나아서 우리 수진이 웃게 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말과는 달리 점점 더 아파하시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익숙해졌고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시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전처럼 건강해지지 못하셨어요. 거의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고 나신 지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커졌지만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본인이 아프면서 저를 돌보지 못하시는 걸 미안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아프시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의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잠을 자는 저를 서둘러 깨우는 아버지의 손길에 일어나 도착한 병실의 기계음이 갑자기 빨라졌다가 점점 길게 울리고 있더군요. 평소 오고 가며 인사를 하던 의료진이 어머니 곁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며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많이 아파지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 했지만 결국 차갑게 식어가고 계시는 순간을 저는 이해도 못하고 바라볼 뿐이었으니까요. 입에 단 산소 호흡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지만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마지막 그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인 줄도 몰랐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저는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언제나처럼 그냥 그렇게 어머니가 치료받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7살이던 저는 장례식장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작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오는 낯선 곳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아버지께 인사를 하며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가 치료받는 게 힘들어 슬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렸죠. 특히 아버지와 친척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을 볼 때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감지할 뿐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왜 모두가 어머니에 대해 말하며 이제 영영 볼 수 없다고 하는지 머릿속으로는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은 어린 저에게 너무 멀고 추상적인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장례를 끝내고 지친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이상한 빈자리가 피부에 와닿더군요. 제 방 책상 위에는 늘 엄마가 사다 주던 동화책 더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거든요. 화려한 그림과 알록달록한 표지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책장을 넘겨준 손길이 사라지자 책들은 차갑게 식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빗으실 때 쓰던 하얀 손잡이의 빗도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그것마저 텅 비고 쓸쓸해 보였고요. 아버지가 장례식에서 입던 옷도 벗지 못한 채 지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울먹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기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병원에 계시다가 저녁 무렵이야 집에 오셨는데 아직 해가 지기도 전에 저와 함께 계신 아버지가 낯설게 다가왔으니까요. 그 낯섦이 어느새 불안함으로 바뀐 저는 책을 꺼내 펼쳐보다가도 금세 덮었고 빗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아버지 눈치만 살폈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한 기분이 드는지, 왜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무겁게만 들리는지 알 수 없는 채로요. 그저 쓸쓸한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고 제가 있던 세상이 갑자기 달라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비로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으셨고 집에만 계셨으니까요. 더 이상 어머니가 얼른 나아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고요. 엄마가 멀리 가시긴 했지만 우리 수진이를 지켜보실 거야. 그러니까 꿈에선 엄마랑 만나자.
아버지의 그 말들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른들이 장례식장에서 울던 이유를 이젠 알 것 같았고, 어머니의 목소리와 손길이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어린 나이에 느낀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구멍이었습니다. 원래도 아버지는 저에게 다정한 분은 아니셨기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 저는 홀로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집으로 들이셨거든요. 오늘부터 우리랑 함께 사실 새어머니다. 말 잘 듣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달라고 하고, 아버진 이제 많이 바빠질 거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돌아서시는 아버지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잃은 상실을 다 소화하지 못한 저는 낯선 어른을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말이죠. 아버진 전보다 더 무뚝뚝하게 저를 대하셨기에 무섭기도 했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새어머니는 다정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안녕, 나는 신미영이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런 새어머니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실 때는 괜찮았는데 새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건 어색했거든요. 새어머니는 그런 제 행동에 머쓱해하시며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제 눈길을 거두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눈빛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군요. 어린 제 마음이 누군가 제 곁에서 다시 따뜻하게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바빠지시면서 또다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에 외로움이 친구 같았거든요. 엄마 없는 아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그래서 외로움은 더욱 깊어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새어머니의 다정한 눈빛은 마음 깊이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어머니와의 생활은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곁엔 낯선 여인이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어린 마음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마치 예의 바른 손님처럼 필요할 말만 주고받았고, 저는 속으로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새어머니께선 그 모든 벽을 허물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를 대하실 때마다 마치 작은 새를 둥지가 품듯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살펴주시느라 눈치도 많이 보셨어요. 추운 날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따뜻한 국을 끓여두셔서 제가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셨고요. 아픈 날이면 약을 챙겨주시고 새벽엔 제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살피는 그 손길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돌보러 오시던 아주머니들과는 전혀 다른 정성이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엔 부르기 망설여지던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는 저에게 진짜 어머니의 품과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른 그날, 새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새어머니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뭘 잘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크고 작은 이야기를 모두 함께 나누며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는 게 느껴졌고요.
어느새 새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하기 힘든 끈끈한 유대가 자리 잡았죠. 돌이켜보면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신 새어머니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았고 가정의 온기를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주신 사랑은 단순히 새어머니라는 이름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진아, 새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해. 그래야 아버지가 화내. 그래야 마음 붙이고 새엄마 도망 안 가지. 너도 동생 좋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동생이 생겨 새어머니가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엉엉 울며 새어머니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동생 낳으실 거예요? 동생 안 낳으시면 도망가실 거예요? 수진아, 누가 그래? 엄마가 어디를 가겠어? 우리 수진이 두고 엄마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한참 동안 새어머니와 끌어안고 울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잠을 자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오셔서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거든요. 아버지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밤마다 술을 드셨습니다. 처음엔 술을 드셔도 조용히 주무셨는데 점점 소리도 치고 물건도 던지셨죠. 그러다 새어머니가 집에 오신 뒤로 한동안은 잠잠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술에 취해 오시면 큰 소리를 내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야, 집안에 가장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잠이 와? 소리치던 아버지를 말리던 새어머니를 밀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러다 소리가 잠잠해지고 나면 새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와 혹시나 제가 깨진 않았을까 살피시다가 곁에 앉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새어머니에게 제가 깨어있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깊은 밤, 방 안은 고요했기에 조금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전 이불 속에 누워 있었고 새어머니는 제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혼잣말을 흘리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내 아이를 낳긴 힘들겠지. 그래서 더더욱 이 아이가 내 딸처럼 느껴져. 하늘이 내게 준 선물 같아.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 정말 간절해. 그 말을 들으니 왜 새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어머니께 더 좋은 딸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새어머니도 저에겐 하나뿐인 엄마셨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지만 전 새어머니께 넌지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며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죠. 수진아, 엄마가 간밤에 좋은 꿈을 꿨나 봐. 아, 이게 무슨 횡재인지 모르겠네. 우리 수진이가 엄마라고 불러주고 정말 고마워.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손을 잡고 시장에 갈 땐 괜히 어깨가 들썩였죠. 시장을 돌며 순대도 사 먹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난폭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가 떠나실까봐 불안했고 아버지가 미워지더군요. 제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버지가 밖에서 술을 드시는 날은 늘었고 술만 드시면 집으로 돌아와 고함과 함께 손찌검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 손이 엄마에게 향한 날도 많았어요. 그날은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아버지가 들어오신 날이었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차려주신 저녁을 맛있게 먹은 저는 기분이 좋았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신 아버지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저와 엄마를 보며 눈빛이 매서워지시더군요. 그러더니 한동안은 아무 말 없이 저와 엄마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 엄마 뒤에 숨어 있다가 괜히 아무 말이나 하며 엄마와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고 했어요. 의식을 한다는 걸 아버지에게 들키면 더 난동을 부릴 것 같아서요. 엄마, 나 과일 먹고 싶은데 저번처럼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잘라주시면 안 돼요? 엄마라는 말이 잘도 나오는구나. 그래, 그렇게 지내야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 자식이라도 잘 보살펴야지. 안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매서운 눈빛으로 엄마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죠. 엄마는 아버지가 던진 물건들이 제게 닿을까봐 저를 감싸 안고 등으로 다 맞으시면서 제 귀를 막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등을 맞추려는 듯 더 세게 물건을 던지더군요. 엄마는 버티며 견디셨지만 엄마의 등이 물건에 맞아 울릴수록 제 마음도 아팠기에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제 앞에서 폭력을 멈추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와 엄마에게 폭언을 퍼붓고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어요. 그런 날이 잦아질수록 엄마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고요. 그런 엄마가 불쌍해 보여 저라도 엄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시간엔 엄마와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그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컸죠. 벌써 한 번 어머니를 잃었던 저에게 엄마가 곁에 계신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에게 늘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8살에 만난 엄마는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일찍 출근하셨는지 계시지 않았고 엄마는 그날따라 상다리가 휘도록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침상을 보고 박수를 치며 엄마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죠. 엄마는 그런 제 접시 위에 반찬을 소복히 올려주시며 조금은 잠긴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천히 먹어. 오늘은 우리 수진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었어. 저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다 문득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뒤 오늘 서울역 정문 앞에서 꼭 봐. 그때까지도 저는 엄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웃었어요.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뜻을 알게 되었죠. 처음엔 시장에 가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깊어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엄마는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제야 엄마가 아침에 하셨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10년 뒤 엄마를 서울역에서 만나잔 그 말이 집을 떠난다는 말이었다는 것을요.
그 말을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묶어두었죠. 누구에게도 그 말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혹여나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엄마와 제 사이를 갈라놓을까 두려웠거든요. 가끔 아버지가 취한 목소리로 저를 떠보기도 했지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린다는 희망으로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술을 안 드신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가 전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준비물이나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했죠. 하지만 이내 다시 술을 드시곤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엄마에게 하던 것처럼 저에게 물건을 던지시거나 손을 대시진 않았지만 저는 아버지가 한 마리 짐승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죠.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던 이모님들도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힘들어했고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집안일을 하게 되자 아버지는 잘됐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집안일이나 좀 해라. 이제 밥값 해야지. 네가 어미 복 없이 태어난 걸 어쩌겠냐. 무뚝뚝하고 말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분이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나에게도 폭력을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를 마주하는 일이 괴로워졌습니다. 제가 괴로워할수록 아버지는 보란듯이 더 난폭해지셨어요. 결국엔 저에게도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더군요. 직접 손찌검을 하진 않았지만 10살 남짓의 제가 느낀 공포는 직접 폭력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국엔 저에게도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하셨고요. 이유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술을 사와라. 집에 술 떨어지게 하는 건 어디서 배웠냐. 돈만 축낸다. 제가 아버지 눈에 띄기만 하면 별의별 말을 다 하며 화를 내고 손을 대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19살이 되었고 제가 자랄수록 아버지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망했다며 난동을 부리신 뒤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으셨고 나가는 일도 드물어지더라고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저는 학교를 마치면 거의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성인이 될 나이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감시 아래 제대로 된 외출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폭력적이었고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말라며 미리부터 단호하게 막으셨기에 저에게 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갈 수 없으니 공부 말곤 할 일이 없더군요. 학교 담임 선생님은 왜 대학을 가지 않냐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떠난 명분이 대학뿐이었는데 그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더군요.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화를 내셨고 어떤 날엔 술병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짐이 제 어깨 위에 얹혀있는 듯 답답하더라고요. 밤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삶은 여기서 끝난다는 생각이 가슴을 죄어왔지만 도망칠 순 없었어요. 절박해진 제 머릿속엔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10년 뒤 오늘 서울역. 하지만 그 말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되새기며 약속을 붙잡는 마음은 마치 동아줄을 더듬는 심정과 같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제 고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며 한바탕 한 뒤라
졸업식엔 저 혼자 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도 중고등학교 입학식과 졸업식도 늘 혼자였기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슬프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식은 유난히 외롭고 쓸쓸하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란 생각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도 들지 못했고요. 다들 시끌벅적 웃고 떠들며 기뻐하는데 저 혼자 쓸쓸한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은 한없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죠. 마지막까지 제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시던 담임 선생님의 표정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엄마와 약속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번뜩 생각이 나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달력을 보고 또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그 약속을 잊으셨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다시 몰려왔지만 그래도 엄마를 만나러 서울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약속이 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지갑에 돈을 세어보니 서울역까진 갈 수 있겠더라고요.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았기에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겹도록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아버지 곁으론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를 만나지 못한다 해도 집으론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랬기에 지갑에 돈은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진 몰랐지만 약속한 그날 무작정 서울역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고요. 첫 차가 다닐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집을 나섰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을 숨이 차도록 달리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잠에서 깬 아버지가 저를 쫓아와 붙잡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첫 버스를 타고 기차역에 도착해 표를 끊으면서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기차에 타서도 혹시 아버지가 쫓아와 끌어낼까 걱정됐거든요. 그러다 기차가 출발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이젠 엄마만 만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정문에 도착해 본 시계는 정확히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1시 5분, 10분, 15분. 시간이 계속 흘렀지만 누구도 저를 향해 오지 않았죠. 어디선가 엄마가 달려와 와락 안아줄 것만 같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더군요. 그러다 결국 체념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저를 두고 떠나신 것이겠죠. 저를 낳아주신 분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저를 다시 찾으실 이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왔네요. 미안한 마음에 건넨 마지막 말이었을 뿐일 텐데. 실망과 외로움이 몰려와 막막해지면서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이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부름이 들렸어요. 그 부름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저를 향해 손을 뻗은 채 숨을 고르며 서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엄마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여성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엄마였거든요.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엄마임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잠시 멈춰서서 흐트러진 숨을 고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의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어린 시절 매일 아침 잡아주시던 바로 그 감촉이었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 그저 엄마 품에 안겨 흐느끼며 울 뿐이었죠. 엄마는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손길에 저는 10년의 시간이 다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마치 흘리지 못한 모든 눈물과 말들이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오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저는 안 오시는 줄 알고 가려고 했어요. 엄마가 왜 안 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날 엄마가 한 약속 지키겠다고 다짐했어. 먼저 도망쳐서 너무 미안했거든. 네 곁을 지켜주지 못한 날부터 오늘만을 기다렸단다.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원망, 그리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만 엄마의 모든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원망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에 젖은 얼굴로 엄마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왜 저 혼자 남겨두셨어요? 그날 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 하지만 네가 어릴 땐 다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10년 뒤에 보자고 한 거야. 그땐 네가 커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단다. 아버지의 모습들이 떠올라 엄마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쉽게 대답할 순 없었습니다. 기쁨과 분노, 사랑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뒤흔들었으니까요. 서울역의 분주한 소음 속에서도 저희 두 사람의 공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게 느껴지며 저만의 생각에 빠져들었죠. 그러다 저를 안아주시는 엄마 품에 머리를 묻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어떤 이유라도 괜찮아. 엄마와 함께라면. 엄마는 제 마음을 읽은 듯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린 자리를 옮겨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시더라고요. 처음 집을 나선 뒤 난 서울에 올라와 가사 도우미 일을 했어. 당장 잘 곳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더라. 그런데 일을 하던 집의 사모님이 내 사정을 듣곤 그러셨어. 당신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처음엔 왜 그러시나 싶었지.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왜 그렇게 도와주시려 하나 싶었거든. 의아했지만 사모님이 도와주시는 걸 받았어. 얼른 성공해서 널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 사모님은 기술학원 등록을 도와주시더니 작은 자금을 빌려주셨어. 내가 기술학원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땄거든. 그래서 그 돈으로 반찬 배달을 시작했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낮에는 배달, 밤엔 회계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며 일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단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지. 그러다 보니 정직함과 정성이 통했는지 단골이 늘었고 사모님의 소개로 납품처가 생기면서 가게는 2곳, 3곳으로 커졌어. 사모님께 빌린 돈을 갚았고 너를 데리고 오면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돈을 모았어. 바로 널 데리러 가고 싶었지만 빈 주머니로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단단해져서 너를 만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기다렸지. 혹시 네가 오지 않을까, 나를 원망하며 아버지 곁에 남아있진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너와 헤어지던 그날만 생각하며 버텼어.
이젠 내가 수진이 너를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자. 엄마는 기숙사 입주 보증금, 등록금 납부 계획, 생활비 통장을 정리한 파일을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것 봐. 수진이가 어느 대학을 가든 엄마가 다 보태줄 수 있어. 엄마가 이렇게 수진이랑 같이 살려고 하나하나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보호기관 상담사와 이미 통화해두었다며 법률구조공단과 경찰의 가정폭력 전담부서 연락처까지 차분히 적어오셨더군요. 오늘 수진이와 함께 상담 접수를 하고 집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할 거야.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다 해결하자. 그날 오후 우린 상담센터에 함께 방문해 그간 아버지가 저에게 행했던 폭력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글로 적다 보니 분량이 상당했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렵더라고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떠올라 쓰다가도 몇 번이나 멈췄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힘을 주셨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죠. 며칠 뒤 아버지께는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임시 조치가 내려졌고 분노 조절 및 알코올 관련 상담 치료 명령이 권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 안전한 엄마의 집으로 이동했고 엄마는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폭력은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엄마와의 생활은 지난 10년이 무색할 만큼 행복해졌죠. 아버진 저에게 연락하고 싶다며 센터를 통해 전해왔지만 저는 단호히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보냈던 멸시 어린 시선과 경멸하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으로 얼룩진 시간들이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두고 간 지난 날을 다 갚기라도 하시려는 듯 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정성껏 대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은 다시 앞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재수를 한 끝에 서울에서 대학 신입생이 되었어요. 재수할 땐 조금 힘들었지만 엄마가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엄마 가게 주방에서 엄마와 나란히 서서 반찬을 담기도 했고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좋아하시면서도 가서 공부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었으니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나 다름없는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제 삶은 서서히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하더군요.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두려움과 외로움은 더 이상 제 일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알록달록 따스한 온기만이 제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준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저에게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아침이면 엄마는 늘 주방에서 분주히 반찬을 준비하시며 무엇보다 저를 챙기는 걸 우선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작은 손길이라도 거들면 무조건 칭찬해 주셨죠. 칼질을 배우면서 엄마,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묻는 제 말에 엄마는 우리 수진이 손끝이 참 예쁘다 하시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인정이자 위로였어요. 사실 어렵게 들어간 대학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재수 끝에 들어온 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벅차더라고요. 워낙 다른 친구들과 담을 쌓고 지내던 날이 많았던 탓인지 대학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과 웃음으로 맞아주는
엄마가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죠. 엄마가 웃으시면 제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다 걷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웃으면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와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피가 이어진 거 맞는 것 같아. 닮은 점이 너무 많아.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와 제가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늘 말하곤 했거든요. 모녀가 너무 닮아서 보기가 좋다. 어쩜 저렇게 닮았냐. 그 말이 신나서 엄마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죠.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 바로 마음이야. 마음이 닮으면 그게 가족이지. 농담 삼아 한 제 말에 엄마가 그렇게 대답하시자 저는 또다시 울컥해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엄마와 제가 진짜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였고 서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뒤 곧장 엄마 가게로 달려가 접시를 닦거나 반찬을 나르며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너 없으면 가게 못 굴려라며 웃으셨는데 저는 속으로 엄마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하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가까워진 친구들이 넌 엄마랑 정말 친하다라고 부러워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만 단순히 엄마가 아니라 나를 살려낸 사람이야. 그래서 내 전부야. 정말 그랬기에 자신있게 말했죠. 엄마가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두운 과거의 저는 사라지고 제 안에서 희망이 차오르며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엔 친구도 생겼고 약속도 생겼습니다. 졸업식엔 엄마가 와주셔서 함께 학사모를 쓰고 사진도 찍었어요. 졸업식엔 짜장면을 먹는 거야 라며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가기도 했죠.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괜히 눈물이 나 엄마와 마주보고 밥을 먹다 울었습니다. 모든 게 다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가질 수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덩치 큰 남자를 보면 놀랄 정도로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자리를 엄마와의 추억이 하나씩 덮어주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며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삶을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확실해졌고요. 해마다 약속의 날이 오면 저와 엄마는 서울역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속 우린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온 시간만큼 표정이 단단해진 것 같죠. 그러던 어느 저녁 엄마가 저에게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가족관계도 정리해볼까? 수진이가 성인이라 수진이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 네, 저에게 엄만 처음부터 엄마였잖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엄마에게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엄마와 서류상으로도 모녀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저를 낳은 아버지란 사람에게 그렇게 당했는데도 제가 예쁘고 좋을까 싶어 엄마께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수진아, 그 사람이 너의 전부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 비록 그 사람 때문에 너를 만나게 되긴 했지만 넌 나에게 선물이야.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난 삶의 이유도 없이 방황만 했을 거야.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나에게 넌 어머니 자리를 주었잖아. 너의 마음이 나를 살렸으니 내가 어떻게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저는 엄마의 그 말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약속과 사랑이 끝내 우리를 구했다는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그 덕분에 제 삶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몇 해 전 알코올 중독으로 행여병자가 되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엄마가 계셨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아버지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그렇게 떠났다는 사실에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때 원망했던 마음 때문에 더 힘들더군요.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는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었죠. 제가 결혼할 땐 엄마와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남편이 진땀을 뺐습니다. 귀한 딸을 훔쳐간 것 같아 죄송하다며 잘하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저희 엄마에게 살갑게 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 엄마에게 매일 사랑해요 하며 전화를 걸어요. 엄마는 그런 아이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며 웃으십니다. 엄마가 웃으시면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결과가 너무 밝고 달콤해서 가끔은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 행복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세상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 큰 상실과 두려움을 겪으며 저는 늘 흔들리고 외로웠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건 약속이었고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의 짧지만 깊은 사랑은 제 안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고 이어 새어머니로 만난 분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분을 저는 주저없이 엄마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픔 위에 덮여진 엄마와의 추억과 사랑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저도 한 가정의 엄마가 되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게 되었고 그 웃음 속에서 또다시 제 마음의 그늘이 걷히는 것을 느낍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끊임없는 기다림과 다시 만남의 연속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서로를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이제 전 두려움 속의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으며 당당히 살아가는 어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늘 저를 지켜주시는 엄마와 함께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곁에 소중한 존재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서로가 위안이 되는 존재와 언제까지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더 행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